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밤은 꺼지지 않는 인공의 별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솟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넥서스 타워의 최상층 CEO 강지훈의 집무실은 마치 하늘에 떠있는 성체와도 같았다. 통유리로 된 벽은 도시의 야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내고 있었지만 그 눈부신 풍경은 방의 주인에게는 익숙한 배경에 불과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훈, 대한민국 IT 업계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거대 기술 제국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절대 군주. 38배 나이에 그가 이룬 것은 평범한 이들이 평생 꿈도 꾸지 못할 경지였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최초,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와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유명했다. 그에게 비즈니스는 전쟁이었고 승리는 유일한 미덕이었다. 바로 오늘 그는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경쟁사였던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를 향한 적대적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것이다. 6개월간의 치열한 전쟁이었다. 여론의 비난, 경쟁사의 저항, 내부의 반발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풀어야 할 문제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해답을 찾아냈다. 퀀텀 리프의 기술력과 넥서스의 자본력, 그리고 강지훈 자신의 전략이 결합된 순간 새로운 제국의 탄생이 예고되었다. 보고 드립니다, 대표님. 최종 인수 절차 서명 완료되었습니다. 퀀텀 리프 이사회는 해산되었으며 기술 이전 작업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인터컴을 통해 들려오는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수고했어, 김 비서. 오늘은 이만 퇴근하도록.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연결이 끊어지자 집무실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축하. 그에게는 무의미한 단어였다. 이것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 피로감마저도 승리의 부산물처럼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는 언제나 과정의 고통을 결과의 성취감으로 덮어버리는데 익숙했다. 그가 잠시 사색에 잠겨 있을 때였다. 삐빅! 고요를 깨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렸다.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개인 단말기에서 울리는 경고음이었다. 넥서스 타워의 보안 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특히 그의 집무실과 개인 서버는 3중 4중의 방화벽과 AI 기반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 아테나에 의해 철통같이 보호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철옹성이었다. 그는 눈을 뜨고 자신 앞에 허공에 떠있는 메인 스크린을 응시했다. 붉은색 경고창이 깜빡이고 있었다. System Alert. Unauthorized Access Detected. Sector 7. 섹터 7. 그의 개인 데이터 아카이브가 저장된 가장 깊숙한 영역이었다. 단순한 해킹 시도라면 아테나가 알아서 차단하고 보고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경고는 방어선이 뚫렸다는 의미였다. 강지훈의 표정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손가락을 몇 번 움직여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 가득 복잡한 코드와 로그 파일이 펼쳐졌다. 침입의 흔적을 쫓기 시작한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침입의 경로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누군가 나타난 것 같았다. 데이터의 유출이나 파괴의 흔적도 없었다. 그때 그의 눈에 기이한 로그 하나가 들어왔다. 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된 명령어였다. 하지만 그 명령어는 데이터를 훔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Execute Command Override. Greeting Message. Input. Welcome to the Fallen Castle, my king. 순간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모든 임직원이 사용하는 내부 인트라넷. 메인 화면에 환영 문구가 바뀌었다. 혁신을 선도하는 넥서스라는 공식 문구가 사라지고
섬뜩한 조롱이 담긴 문장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무너진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명백한 도발이자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인 최민준 실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최대한 억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전화를 끊은 그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침입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IP 주소는 전 세계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며 세탁되었고 사용된 해킹 툴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방식이었다. 아테나의 분석에 따르면 침입자는 시스템의 이론적인 취약점, 즉 누구도 실제 공격에 사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미세한 균열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마치 모래성 꼭대기에 정교하게 조각된 바늘 구멍을 찾아낸 것과 같은 경이로운 수준의 실력이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최민준 실장이 헐레벌떡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 출신으로 강지훈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였다. 그런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현재 모든 팀원들이 동원되어 추적하고 있지만 추적은 됐고 상황부터 설명해. 강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변명이나 사과는 그에게 필요 없었다. 최민준은 마른 입술을 죽이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침입은 약 7분 전에 발생했습니다. 인트라넷 메인 화면 문구 변경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1층 로비의 미디어 파사드에 정체불명의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영상, 클래식 음악에 맞춰 움직이던 키네틱 아트가 갑자기 멈추더니 동요 작은 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미디어 파사드 전체에 밤하늘의 별똥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약 30초간 지속되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거액을 들여 설치한 넥서스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로비의 예술 작품이 어린애 장난감처럼 우스꽝스럽게 변했다는 말이었다.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넥서스의 자존심과 강지훈의 완벽주의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민준은 땀을 닦으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대표님의 개인 일정에도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퀀텀 리프 인수기념 기자회견 일정이 숨바꼭질 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개인적인 모욕이었다. 침입자는 그의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침입자는 누구지 남긴 건 없나. 최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그는 모두 삭제되었고 백업 파일까지 변조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만 딱 하나. 시스템 코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지울 수 없는 디지털 서명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는 휴대용 단말기를 조작해 이미지를 강지훈의 메인 스크린으로 전송했다. 화면 중앙에 작은 그림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소년의 모습. 그리고 그 아래 필기체로 쓰인 이름. 이카루스. 그리스 신화 속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너무 높이 날아오르다 태양열에 날개가 녹아 추락한 비운의 인물. 강지훈은 그 그림을 말없이 응시했다. 오만과 경고. 그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침입자는 자신을 이카루스에 빗대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경고하고자 하는 태양은 누구인가? 바로 강지훈 자신이었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최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벽 앞으로 걸어갔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것은 정복한 왕국이 아니라 언제든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불안한 영토처럼 보였다. 그의 제국에 이름 모를 유령이 나타났다.
그의 통제와 질서로 가득 찬 세계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끼어들었다. 강지훈은 수많은 경쟁자들과 싸워 이겼다. 노련한 정치인들과 거대 자본가들을 굴복시켰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적과 마주한 적은 없었다. 얼굴도 목적도 실체도 없는 적, 오직 압도적인 실력과 조롱 섞인 메시지만으로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적. 최 실장, 강지훈이 등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예, 대표님. 오늘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외부에는 어떤 정보도 유출되어서는 안 돼. 최고의 전문가들을 추가로 영입해.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단 하나의 목표는 이카루스를 찾아내는 거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최민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민준이 무겁게 대답하고 집무실을 나갔다. 다시 혼자 남은 강지훈은 이카루스의 서명을 스크린에서 지우지 않은 채 계속 바라보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가? 원한 관계 아니면 돈을 노린 해커 집단 하지만 이카루스의 행동 방식은 그 어느 쪽과도 맞지 않았다. 너무나 정교하고 대담하며 동시에 유치할 정도로 장난스러웠다. 그것은 마치 아주 똑똑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어른에게 나 좀 봐주세요라고 외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감상적인 추측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첫째 적은 내부 시스템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내부 공모자가 있거나 혹은 상상 이상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다. 둘째 적의 목적은 파괴나 이득이 아닌 혼란과 조롱이다. 이것은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강지훈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일 수 있다. 셋째, 이카루스라는 이름은 상징적이다. 이것은 단순한 닉네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철학이나 명분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카루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퀀텀 리프를 인수하며 느꼈던 승리의 쾌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불안감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침입한 이 그림자 속 유령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젯밤의 소동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직원들은 로비의 미디어 파사드가 잠시 오작동을 일으켰던 것을 가벼운 해프닝으로 여겼고 인트라넷 문구는 이미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모든 것이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이카루스는 분명 다시 나타날 것이다. 더 대담하고 더 치명적인 방식으로. 오전 10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지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대표 강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넥서스가 퀀텀 리프 테크놀로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의 연설이 매끄럽게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 넥서스와 퀀텀 리프의 로고가 합쳐지는 화려한 영상을 내보내던 그 스크린이 갑자기 암전되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술적 결함인가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질 때 스크린의 하얀 글씨가 한 줄 떠올랐다.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강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당신이 만든 성은 모래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핏물 위에 있습니까? 도발적인 질문이었다. 퀀텀 리프 인수 과정에서 벌어졌던 비정한 구조조정과 기술 탈취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질문 아래 어젯밤 강지훈만이 보았던 그 서명이 다시 나타났다.
날개를 단 소년 이카루스. 수백 명의 기자와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이카루스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다. 유령은 그림자 속에서 걸어나와 강지훈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재를 뿌렸다. 강지훈은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의 왕국을 뒤흔드는 이 정체모를 적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훈의 뒤편 스크린에 떠오른 이카루스의 도발적인 메시지는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되었다. 기자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웅성거렸고 질문을 던지기 위해 앞다투어 손을 들었다. 보안 요원들이 무대 위로 급히 올라왔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강지훈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불과 2초간의 침묵 끝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재미있는 해프닝이군요. 보시다시피 넥서스의 성공을 시기하는 이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런 유치한 장난으로 우리의 비전을 폄하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의 중요성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질문은 잠시 후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크린 복구부터 부탁합니다. 그의 침착하고 노련한 대응에 장내의 소라는 조금씩 가라앉았다. 기술팀이 스크린을 복구하는 동안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기자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듯했다. 이카루스의 기습 공격은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강지훈은 그것을 자신의 카리스마와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할 기회로 역이용했다. 하지만 무대 아래로 내려온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증발했다. 그는 대기실로 들어서자마자 최민준 실장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과 얼음 같은 목소리에 최민준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기자회견장의 모든 네트워크는 외부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뚫었는지 도저히. 마치 공기 중에서 코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변명은 집어치워 강지훈은 그를 거칠게 놓아주었다. 최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카루스가 내게 전쟁을 걸어왔어. 그렇다면 전쟁으로 답해주는 게 예의겠지. 강지훈은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사내 모든 프로젝트의 보안 등급을 최고 단계로 격상시켜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아주 사소한 변칙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내게 보고해. 그리고 최 실장 자네는 이카루스의 꼬리를 잡기 전까지는 집에 갈 생각하지 마. 그날 이후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거대한 요새가 되었다. 수백 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시스템의 모든 구멍을 메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카루스의 경고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공격은 더욱 교묘하고 더욱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첫 번째 공격은 넥서스의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키메라를 향했다. 키메라 프로젝트는 넥서스의 미래를 책임질 극비 사업이었다. 이카루스는 데이터를 훔치거나 파괴하지 않았다. 대신 수백만 줄에 달하는 시뮬레이션 로그 데이터 속 단 하나의 숫자 값을 미세하게 변경했다. 0.006에서 0.001로.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시스템의 정기검사에서도 정상 범위로 인식될 정도의 미미한 변화였다. 하지만 이 작은 변수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가상 주행 테스트에서 자율주행 차량은 특정 조건에서 아주 미세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오류를 보이기 시작했다. 수석 엔지니어들이 며칠 밤낮으로 원인을 분석한 끝에 간신히 그 변조된 값을 찾아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찌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 그 자체를 공격한 것이었다. 결국 강지훈은 키메라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을 명령했다. 모든 코드를 처음
부터 다시 검토해야 했다. 이로 인한 손실은 수백억 원에 달했고 프로젝트 일정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외부에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으로 발표되었지만 내부 임원들은 이카루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의 실력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카루스의 두 번째 경고는 넥서스의 금융투자 부문을 강타했다. 넥서스 캐피탈은 업계 최고의 AI 기반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카루스는 이 알고리즘에 침투했다. 이번에도 돈을 훔치지는 않았다. 대신 넥서스가 인수를 계획하고 있던 작은 바이오테크 기업의 주식을 대상으로 수천 번의 초단타 매매를 실행했다. 샀다가 바로 팔기를 반복하며 총손익은 정확히 연령에 맞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주가는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며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고 넥서스의 인수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강지훈은 보고를 받으며 이것이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 바이오테크 기업은 희귀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곳이었다. 이카루스의 행동은 마치 넥서스의 탐욕스러운 인수로부터 그 회사를 지켜주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차가운 기계의 공격이 아닌 명확한 의지와 철학이 담긴 경고였다. 공격은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었다. 강지훈이 사는 펜트하우스의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이 교란되기 시작했다. 한여름밤에 난방이 최고 온도로 켜지는가 하면 클래식 음악을 틀면 어김없이 1층 로비에서 들었던 동요 작은 별이 흘러나왔다. 집안 곳곳에 놓인 디지털 액자 속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모두 사라지고 텅 빈 검은 화면만이 그를 맞이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만의 공간이 이제는 적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넥서스 타워의 지하 5층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사이버 보안센터, 일명 워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최민준과 그의 팀원들은 퀭한 눈으로 수십 개의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찾았어. 놈의 접속 흔적을 포착했다. 한 요원의 외침에 모두가 그의 자리로 몰려들었다. 화면에는 이카루스의 희미한 디지털 족적이 나타나 있었다. 동유럽의 작은 도시를 경유하는 데이터 패킷이었다. 좋아, 역추적 시작해.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 최민준의 지휘 아래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카루스가 설치해둔 가상 서버의 방화벽을 하나씩 뚫기 시작했다. 마치 겹겹이 쌓인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듯한 작업이었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마지막 방어벽을 뚫고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성공했다. 성공입니다. 내부 데이터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잠시뿐이었다. 그들이 접속한 서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의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 창이 하나 떠올랐다. 잤다 술래. 이제 너희가 술래야. 그 메시지와 함께 워룸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꺼졌다. 비상 전력까지 차단되었고 암흑 속에서 경고음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들이 쫓던 것은 이카루스의 본체가 아니라 교묘하게 만들어진 함정 허니팟이었다. 심지어 그 허니팟에 접속하는 순간 워룸의 시스템 데이터가 역으로 이카루스에게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넥서스의 보안팀은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어버린 것이다. 최민준은 암흑 속에서 무력감에 주저앉았다. 상대는 개인이 아니었다. 이 정도의 실력과 자원이라면 국가 수준의 해커 조직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존재일 터였다. 그는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의 한 평범한 주택가, 해가 저무는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 안,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공포에 떨게 한 이카루스의 정체가 있었다. 12살 소년 한솔. 또래보다 작고 마른 체구의 안경 너머의 눈은 나이답지 않게 깊고 고요했다. 그의 방은 어수선했지만 책상 위만큼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여러 대의 모니터와
직접 조립한 듯한 컴퓨터 본체, 그리고 그의 작은 손이 현란하게 춤추는 기계식 키보드. 모니터 중 하나에는 방금 전 넥서스 보안팀을 농락했던 숨바꼭질 코드의 결과가 떠 있었다. 한솔은 그 화면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위해 기쁨이나 희열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한 슬픔과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소라, 저녁 먹어야지. 또 컴퓨터만 보고 있니?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 다정하게 말했다. 한솔은 그제야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네, 할머니. 금방 나갈게요. 눈 나빠진다, 이 녀석아. 맨날 그 기계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학교 친구들이랑 좀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야지. 할머니의 잔소리에 한솔은 작게 미소만 지었다. 친구. 그에게는 낯선 단어였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에게 평범한 아이들의 세계는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다. 할머니가 나가고 방에는 다시 혼자 남았다. 그의 시선은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로 향했다. 사진 속에는 저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엄마, 서연이었다. 3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 한솔은 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곳에는 엄마의 슬픔과 사랑, 그리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담겨 있었다. 지훈 씨, 당신은 지금 어디 있나요? 당신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이 꿈을 위해 나를 떠나야 했을 때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걸 당신에게 차마 알릴 수 없었어요. 당신의 앞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들 한솔이는 당신을 꼭 닮았어요. 특히 무언가에 집중할 때의 그 차가운 눈빛은 가끔 나를 무섭게 할 정도랍니다. 한솔은 일기장을 덮고 다시 모니터를 켰다. 화면 가득 기자회견장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하던 강지훈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피를 나눈 아버지. 하지만 자신과 엄마의 존재조차 모르는 남자. 한솔은 엄마가 남긴 낡은 노트북에서 우연히 과거의 기록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에 강지훈과 엄마가 함께 만들었던 작은 프로그램의 코드 조각들이었다. 그 코드는 지금의 강지훈이 만든 철옹성 같은 넥서스 시스템의 아주 작은 씨앗과도 같았다. 한솔은 그 씨앗을 단서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뒷문을 찾아냈다. 엄마의 흔적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 그는 강지훈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다. 복수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알고 싶었다. 자신의 아버지는 정말 일기장 속 엄마의 말처럼 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사람일까? 아니면 성공을 위해 사랑과 책임을 버린 냉혈한일까? 그래서 그는 돌을 던져보기로 했다. 이카루스라는 이름으로 그의 완벽한 성에 파문을 일으켜보기로 했다. 흔들고 두드리고 그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다. 당신은 누구냐고 당신의 아들인 나는 여기 있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묻고 싶었다. 그의 공격은 그래서 파괴적이지 않았다. 넥서스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의 오만함을 조롱하며 그의 비정한 계획들을 방해했다. 그것은 12살 소년이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하고 뒤틀린 방식의 대화 시도였다. 그날 밤 강지훈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스마트홈 시스템은 수리했지만 그는 더 이상 이 집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디지털 액자는 여전히 검은 화면인 채로 두었다. 그는 이카루스가 남긴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다. 당신이 만든 성은 모래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핏물 위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비아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 그는 그 질문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던지는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카루스는 그의 사업 계획, 시스템 구조, 심지어 개인적인 습관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은 무작위 공격이 아니다.
명확한 표적, 바로 강지훈 자신을 노린 공격이다. 그는 지난 수년간 자신의 길을 가로막았던 모든 적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았다. 수많은 경쟁자, 배신한 동료 원한을 품은 퇴직자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카루스처럼 기괴하고 천재적이며 동시에 지독하게 개인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하지는 않았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성공을 위해 무자비하게 내쳐야 했던 사람들. 야망을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왔던 인연들. 어쩌면 자신이 버린 과거의 어딘가에 이카루스의 실마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잊고 있던 기억의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희미한 잔상들 속에서 그는 유독 맑게 웃던 한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지워버렸다. 감상은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지금은 적에게 집중해야 할 때였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지워버린 그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바로 모든 수수께끼를 풀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를 쥔 보이지 않는 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뒤흔드는 혼란의 파도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핏물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것은 평생을 약자의 피 위에서 군림해온 늙은 상어였다. 베리디안 다이내믹스의 박진태 회장.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강지훈의 그것과는 정반대의 철학을 보여주었다. 최첨단 기술과 미니멀리즘으로 가득 찬 넥서스 타워와 달리 베리디안의 펜트하우스는 짙은 마호가니, 색상의 가구와 육중한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고서화로 꾸며져 있었다. 이곳은 혁신가의 공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부와 권력을 축적해온 왕의 알현실에 가까웠다. 박진태 회장은 7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형형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에 격동하는 경제사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불을 쌓은 인물이었다. 그의 사업 방식은 언제나 간단하고 무자비했다.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상대가 무릎 꿇게 만드는 것. 그에게 기업 사냥은 생존이자 유희였다. 그는 책상 위 스크린에 떠있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난 며칠간 완만하지만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이카루스의 공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완벽한 통제라는 강지훈의 신화에 균열이 생기자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훈, 젊고 똑똑한 녀석이지. 하지만 너무 오만해. 박진태는 시가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며 혼잣말을 했다. 그는 강지훈 같은 신흥 강자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통과 경험을 무시하고 오직 기술과 데이터만을 맹신했다. 박진태는 그 오만함 뒤에 숨겨진 취약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완벽주의자는 단 하나의 오점에도 치명상을 입는 법이다. 윤 이사 들어오게. 그가 인터컴에 나지막이 말하자 곧 육중한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들어왔다. 베리디안의 전략기획실을 총괄하는 윤상현 이사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슬슬 판을 좀 흔들어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박진태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우선 우리가 가진 언론사 라인을 총동원해 넥서스의 보안 문제에 대한 심층 기사를 내보내도록 해. 천재 CEO 강지훈의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다.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단 절대로 우리가 배후라는 티를 내서는 안 돼. IT 전문가나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인터뷰 형식을 빌려서 아주 객관적인 분석 기사인 것처럼 포장하게. 여론이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또 하나, 퀀텀리프 쪽 인력들에게도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윤 이사가 보고했다. 강지훈이 워낙 냉정하게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탓에 불만을 품은 핵심 엔지니어들이 꽤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봉 2배를 제시하면 어렵지 않게 넘어올 겁니다. 좋아. 인재를 빼오는 건
단순히 그들의 기술력을 얻는 것 이상이지. 상대의 심장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아. 박진태의 눈이 번뜩였다. 마지막으로 넥서스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내가 직접 안부 인사라도 전해야겠어. 그들의 소중한 자산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말이야. 박진태의 전략은 정교한 거미줄과도 같았다. 그는 이카루스라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넥서스라는 거대한 건물에 낸 균열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그 균열에 물을 붓고 쐐기를 박아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며칠 후부터 각종 경제지와 IT 전문 매체에 넥서스의 위기를 지적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의혹 제기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사의 수위는 높아졌다. 해킹 사건의 심각성이 과장되었고 강지훈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묘사되었다. 이카루스 게이트라는 자극적인 이름까지 붙었다. 동시에 퀀텀 리프에서 인수한 지 얼마 안 된 핵심 연구원 3명이 연달아 사표를 던지고 베리디안 다이나믹스로 이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기술 통합 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만들었고 내부 분위기는 흉흉해졌다. 직원들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흐름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박진태, 자신의 집무실에서 관련 보고를 받던 그의 입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터져 나왔다. 그는 충성스러운 김비서가 정리해온 자료를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악의적인 기사를 처음 보도한 언론사들, 인재를 빼간 헤드헌팅 회사, 그리고 주주들을 흔드는 세력. 그 모든 연결고리의 끝에는 어김없이 베리디안 다이나믹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유령을 잡으려니 늙은 여우가 어부지리를 노리는군. 강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디지털 유령 이카루스와 너무나도 잘 알려진 현실의 포식자 박진태. 이카루스의 공격이 예측 불가능한 변칙 공격이라면 박진태의 공격은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정석적인 파상 공세였다. 대표님 이사회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가 하락과 핵심 인력 유출에 대한 대표님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강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왕국이 안과 밖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혼란이 아닌 차가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위기는 그에게 익숙한 환경이었다. 오히려 평온함이 그를 나태하게 만들 뿐이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해. 그리고 박진태 회장이 참석하는 코리아 리더스 포럼 만찬회 내일 저녁이었나? 예, 맞습니다. 불참 의사를 전달했었는데 참석하겠다고 전해. 늙은 사자의 이빨이 아직 날카로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날 저녁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리더스 포럼 만찬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인 이 화려한 사교회장에서 강지훈의 등장은 단연 최고의 화제였다. 최근의 위기설 때문인지 그의 주변으로 수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위로와 격려를 건넸지만 그 대부분은 가식적인 호기심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그 모든 시선과 가식적인 대화를 능숙하게 받아넘기며 자신의 목표물을 찾았다. 행사장 한가운데 여러 원로 기업인들에게 둘러싸여 호탕하게 웃고 있는 박진태 회장. 강지훈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다가오자 박진태를 둘러싸고 있던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다. 신구 세대를 대표하는 두 거인의 대면이었다. 이게 누군가? 강 대표 아니신가?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얼굴은 아주 좋아 보이는군. 박진태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노련한 사냥꾼처럼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면서도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교활한 화법이었다.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회장님. 강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응수했다. 연륜이 깊으신 회장님께 비하면 저는 아직 햇병아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벌레들이 꼬이기 마련인데 어떻게 하면 회장님처럼 벌레들을 효과적으로 박멸할 수 있을지 가르침을 좀 청하고 싶습니다. 별내라는 단어에 박진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강지훈이 자신의 공격을 벌레들의 소행으로 폄하하며 역공을 펼친 것이다. 허허허, 벌레라. 벌레도 종류가 다양하지. 어떤 벌레는 그냥 밟아 죽이면 되지만 어떤 벌레는 집의 기둥을 갉아먹는 흰개미 같은 놈들도 있다더군. 기둥이 썩기 시작하면 아무리 화려한 집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이야. 박진태는 강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젊은 패기도 좋지만 기본이 튼튼해야 하는 법일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 같은 늙은이를 찾아오게. 기꺼이 도와줄 테니.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넥서스는 이미 기둥이 썩기 시작했으니 차라리 자신에게 넘기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강지훈은 박진태의 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어깨에서 떼어내며 미소를 지었다. 조언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희 집 기둥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세상에 없던 신소재로 만들어져서 벌레 따위는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이빨을 들이댔다간 이빨이 모두 부러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주변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 거인의 신경전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회장님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사냥은 젊고 힘있는 늑대들이 하는 것이지 이빨 빠진 늙은 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끝으로 강지훈은 정중하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박진태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한편 한솔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해킹은 이제 넥서스 내부 시스템을 넘어 언론사와 금융가의 정보망까지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박진태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그의 비열한 공격 방식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목적은 아버지를 시험하고 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의 회사를 무너뜨릴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자신이 낸 작은 상처에 하이에나 같은 자가 달려들어 아버지를 물어뜯으려 하고 있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판이 흘러가고 있었다. 한솔은 모니터에 떠있는 박진태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만찬 회장에서 홀로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는 강지훈의 외로운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편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싸움이었다. 아버지와 아들 단 둘만의 숨바꼭질이어야 했다. 그런데 왜 상관없는 악당이 끼어들어 이 모든 것을 망치려 하는가?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붉은색으로 가득한 주가 그래프와 베리디안으로 이적한 연구원의 사직서, 그리고 이사회의 압박이 담긴 이메일이 떠 있었다. 박진태의 공격은 생각보다 거세고 집요했다. 이카루스는 며칠째 잠잠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하지만 강지훈은 알고 있었다. 유령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는 유령보다 더 현실적인 위협 박진태라는 괴물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고립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잡을 수 없는 유령과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의 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번에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머릿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좋다. 유령이든 늙은 여우든 전부 상대해주지. 강지훈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이 성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지독한 이중의 포위망을 뚫고 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강지훈과 박진태의 공개적인 신경전 이후 넥서스를 둘러싼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진태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고 이카루스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강지훈은 마치 눈을 가린 채 두 명의 검객과 동시에 싸우는 기분이었다. 한 명은 노련하게 정면에서 칼을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등 뒤 어디선가 소리 없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전쟁 그 자체였다. 낮에는 이사들을 설득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언론의 공격을 방어했다. 밤에는 워룸에 틀어박혀 최민준 팀장과 함께 이카루스가 남긴 희미한 흔적들을 복기하며 다음 공격을 대비했다. 잠은 사치였고 식사는 연료 보급에 불과했다. 그의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며칠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이카루스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 공격은 이전의 그 어떤 공격과도 달랐다. 경고음이 울린 곳은 회사 서버가 아닌 강지훈의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주스의 서재라고 명명된 가장 깊고 은밀한 데이터 보관소였다. 그곳에는 그의 사업 구상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개인적인 기록들이 잠들어 있었다. 아테나 보안 시스템의 최신부에 위치한 이론상으로는 그 자신 외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뚫렸습니다. 제스의 서재가 뚫렸습니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강지훈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침입자는 서재의 모든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손에 넣어줬다. 이제 그의 모든 비밀이 이카루스의 소나기에 들어갔다.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물론 강지훈이라는 인간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카루스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어떤 파일도 복사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다. 대신 텅 빈 서재의 한가운데에 딱 2개의 파일을 남겨두고 유령처럼 사라졌다. 첫 번째 파일은 아주 오래된 소스코드 조각이었다. Memory Fragment C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 최민준과 팀원들이 분석했지만 고개를 갸웃거렸다. 요즘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구식 천어로 작성된 고작 몇 줄짜리 프로그램이었다. 화면에 Hello Starlight, Our Universe Begins Here 라는 문장을 출력하는 것이 전부였다. 너무나 기초적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코드처럼 보였다. 두 번째 파일은 Lullaby.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이었다. 현존하는 모든 암호화 알고리즘과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것이 없었다. 이카루스가 직접 만든 독자적인 암호화 방식인 듯했다. 해독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최민준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회사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거나 기밀을 빼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수수께끼 같은 파일만 남겨두다니. 이건 마치 최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의 뒷말을 알 수 있었다. 이건 마치 우리를 조롱하며 이것도 못 풀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강지훈은 팀원들을 물리고 홀로 집무실에 남아 화면 속 코드 조각을 응시했다. Hello Starlight, Our Universe Begins Here. 처음에는 무의미하게 보였던 그 문장이 그의 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Starlight, 별빛. 너무나도 오래되어 먼지 쌓인 기억의 창고에서 희미한 빛 하나가 깜빡였다. 그의 손이 저도 모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화면 속 코드를 지우고 새로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마치 20년 전에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그의 손가락은 잊고 있던 옛 언어를 기억하고 있었다. 코드 몇 줄을 더 추가하자 원래의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것은 단순히 문장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화면에 작은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 천천히 은하수를 이루는 간단한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지훈의 숨이 멎었다. 이것은 그가 대학 시절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며 만들었던 첫 작품이었다. 아니,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의 첫사랑 서연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둘만의 비밀 프로젝트였다. 공대생이었던 자신과 천문학을 전공하며 별을 사랑했던 그녀. 두 사람의 전공을 합쳐 만든 둘만의 우주였다.
스타라이트는 그가 그녀를 부르던 애칭이었다. 차가운 이성으로 쌓아 올린 강지훈의 내면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성공을 위해 이미 과거에 묻어버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파일, 럴러바이, 데드를 클릭했다. 여전히 해독 불가능한 암호 덩어리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이 암호를 풀 열쇠를 알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키보드를 잡았다. 그리고 암호 해독키를 입력했다. 그것은 어떤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숫자가 아니었다. 한 문장이었다. Andromeda, our first promise. 안드로메다 우리의 첫 번째 약속. 그들이 처음 함께 별을 보러 갔던 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바라보며 영원을 약속했던 그들만의 비밀 암호. 엔터키를 누르자 거짓말처럼 파일의 암호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떤 화려한 음악도 위협적인 메시지도 아니었다. 한 여자가 조용히 흥얼거리는 아주 오래되고 소박한 자장가 소리였다. 서연이 불안하거나 생각에 잠길 때면 언제나 흥얼거리던 바로 그 멜로디였다. 강지훈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박진태의 위협도, 이사회의 압박도, 주가의 등락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20년 전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가난했지만 꿈 많던 시절. 작은 자취방에서 함께 코드를 짜고 옥상에 누워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날들. 그의 성공을 누구보다 믿어주었던 그의 차가운 마음을 유일하게 녹일 수 있었던 여자 서연.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들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평범한 집안의 여자는 야망 있는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그녀를 버리고 유학을 떠나 자신의 제국을 물려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와 함께 주저앉을 것인가? 결국 그는 야망을 선택했다. 그는 서연에게 상처를 주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채 미국으로 떠났다. 언젠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그녀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어리석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그는 몇 번 수소문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바쁜 현실 속에서 애써 그녀를 잊어갔다. 그런데 이제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의 가장 어두운 과거가 이카루스라는 유령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이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의 자신을 향한 복수다. 강지훈은 인터컴을 눌러 최민준을 호출했다. 잠시 후 초췌한 모습에 최민준이 들어왔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혹시 파일에 대해 뭔가 알아내셨습니까? 강지훈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지금부터 이카루스 추적을 전면 중단한다. 네 대표님 그게 무슨... 최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신 사람을 한 명 찾아줘. 이건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다. 회사에 어떤 자원도 사용하지 말고 자네의 개인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극비리에 진행해야 해. 강지훈은 모니터에 한 여자의 낡은 사진을 띄웠다. 대학 시절 풋풋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이 사람을 찾아. 이름은 윤서연. 20년 전 기록까지 모두 뒤져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아주 사소한 정보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최민준은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최민준이 나가고 강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서연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카루스는 누구일까? 서연과 관련된 인물임은 틀림없다. 그녀의 형제 아니면 그녀의 새로운 연인 하지만 어떻게 자신과 서연 단 둘만이 아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는 이카루스의 지난 행동들을 다시 복기했다. 동요, 작은 별, 숨바꼭질 시간, 어른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유치하고 순수한 구석이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벌이는 서툰 장난처럼 어린아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하고도 신락 같은 가능성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꺼져. 그녀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가능성을 부정했다. 만약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지난 20년간 저지른 죄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밤의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그저 텅 빈 너네 무덤처럼 보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지독한 외로움과 후회를 느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이카루스의 정체를, 그리고 윤서연의 행방을. 박진태와의 비즈니스 전쟁은 이제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잃어버린 과거와 어쩌면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미래를 건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령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강지훈의 명령을 받은 최민주는 즉시 윤서연이라는 여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디지털 제국의 심장부에서 유령 해커를 추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작업이었다. 윤서연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데이터의 흐름 속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낡은 서류와 희미한 기억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다. 최민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과 인맥을 동원했다. 그는 20년 전에 대학 학적부에서 시작해 졸업 후 그녀의 불규칙했던 직장 기록, 월세 계약서, 병원 진료 기록까지 하나씩 퍼즐을 맞추어 나갔다. 그녀의 디지털 발자국은 너무나 희미해서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며칠 후 최민주는 무거운 표정으로 강지훈의 집무실에 섰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고요한 눈빛 뒤에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최민주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윤서연 씨는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민주는 사망진단서 사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종이 한 장이 강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지난 며칠간 수만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이토록 잔인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가 죽었다. 그가 야망을 위해 버렸던 여인은 그가 성공의 정상에 오르는 동안 병마와 싸우다 홀로 죽어갔다. 20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숨통을 조였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전부인가? 강지훈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최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철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다른 기록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2년 전에 발급된 출생증명서였다. 산모의 이름은 윤서연, 아기의 이름은 한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칸은 텅 비어 있었다. 강지훈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지난밤 그의 머리를 스쳐갔던 끔찍한 가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12년 전, 그가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막 창업하고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던 바로 그 시기였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지? 윤서연 씨의 노모, 그러니까 아이의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소는. 최민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단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나머지는 내가 직접 확인하지. 그는 비서의 만류도 쏟아지는 긴급 업무 요청도 모두 무시한 채 회사를 나섰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도시의 풍경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 아들, 내게 아들이 있었다. 차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벗어나 강북의 낡고 서민적인 동네로 접어들었다. 최민준이 알려준 주소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아파트였다. 강지훈은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에 섰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녹슨 우편함. 그가 사는 펜트하우스와는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공간 같았다. 그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4층 복도 끝 낡은 철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골라야 했다.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두려웠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CEO 강지훈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벌인 과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문이 먼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세월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다. 누구? 노파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강지훈은 차마 입을 뗄 수 없었다. 하지만 노파는 그를 먼저 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경계심은 깊은 원망과 슬픔으로 변해갔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그녀는 서연의 어머니 한솔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강지훈을 안으로 들이지도 쫓아내지도 않은 채 그저 문지방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강지훈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져 나왔다. 할 말이 뭐가 남았다고? 우리 서연이 죽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뭐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분노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모든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그 말에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알고 있었어. 언젠가는 당신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우리 서연이가 죽기 전에 그러더군. 혹시라도 이 아이 아빠가 찾아오면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의 꿈에 너무나도 충실했던 사람일 뿐이라고. 할머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비켜섰다. 집 안은 좁고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서연의 젊은 시절 사진과 작은 아이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강지훈은 그 사진들 속에서 웃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발견하고는 숨을 삼켰다. 앉아요. 할머니는 작은 밥상 앞에 그를 앉혔다. 그리고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서연이 썼던 낡은 일기장들이 가득했다. 서연이는 당신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당신이 TV에 나올 때마다 저 아이를 붙잡고 말했지. 소라 저 사람이 바로 네 아빠란다. 정말 멋진 분이지. 라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강지훈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서연이 어떻게 홀로 아이를 낳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꿋꿋하게 아이를 키웠는지, 자신의 병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절망과 싸웠는지, 그리고 왜 끝까지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당신 앞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 당신이 이룬 성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바보 같은 년이지. 강지훈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가 차갑게 외면하고 버렸던 사랑은 그의 등 뒤에서 이토록 처절하고 위대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작은 방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한 아이가 방 안에서 걸어 나왔다. 또래보다 작고 마른 체구.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은
그 나이의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고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바로 그의 아들 한솔이었다. 한솔은 태블릿 PC를 손에 든 채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있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극적인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강지훈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이의 눈. 무언가에 집중할 때 차갑게 빛나는 저 눈빛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자신이 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이카루스, 그의 완벽한 제국을 뒤흔들었던 천재 해커. 그의 오만함을 조롱하고 그의 과거를 들추어냈던 정체불명의 유령. 그 유령이 지금 상처 입은 작은 짐승 같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동요, 작은 별, 숨바꼭질, 그와 서연만이 아는 비밀 코드와 자장가. 그것은 복수나 파괴가 아니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아버지를 향해 보낸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뒤틀린 형태의 편지였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좀 봐주세요. 강지훈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제국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인의 사랑을 배신하고 제 아들이 고통 속에서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남자에 불과했다. 솔라. 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한솔은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몇 초간 더 응시하다가 이내 차갑게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리는 단죄의 선고처럼 거실을 무겁게 울렸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강지훈 앞에 서연의 일기장이 담긴 상자를 밀어주었다. 이걸 읽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 우리 서연이의 삶과 저 아이의 아픔이 모두. 강지훈은 멍하니 그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버렸던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유품이었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진태와의 전쟁이나 회사의 위기 같은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그런 것들은 이 작은 방 안에서 그가 마주한 진실에 비하면 먼지처럼 하찮은 것들이었다. 그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닫혀버린 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한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 그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남은 인생을 걸고 치러야만 했다. 낡은 아파트를 나선 강지훈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화려한 공간은 더 이상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차갑고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쏟아지는 비서와 임원들의 연락을 모두 무시한 채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다. 그의 손에는 오직 서연의 일기장이 담긴 낡은 상자만이 들려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다. 잉크가 번진 낡은 종이 위에는 그가 외면했던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첫 장은 그가 떠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이별의 아픔, 그리고 곧이어 찾아온 새로운 생명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 그녀의 굳은 다짐. 강지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양 그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것은 자신의 죄를 기록한 판결문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그는 서연의 눈을 통해 아들의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았다. 한솔의 첫걸음마 서툰 처송아리. 아빠라는 단어를 가르치려다 이내 포기하고 마는 서연의 슬픔. 한솔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순간의 기록도 있었다. 3살 배기 아이가 컴퓨터 자판을 가지고 놀더니 간단한 코딩의 원리를 스스로 터득해버렸던 날. 서연은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다. 이 아이의 천재성이 세상 속에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가
아이의 날개를 꺾지 않을까. 강지훈은 밤을 새워 일기장을 읽었다.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M&A 전쟁에서 승리하고 축배를 들던 밤 서연은 병세가 악화되어 홀로 병실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수천억을 투자할 때 그녀는 아들의 학원비와 자신의 병원비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다. 일기장 마지막 권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힘없이 떨리는 서연의 마지막 필체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 한솔에게 엄마가 없더라도 꿋꿋해야 한다. 너의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는 단지 너무나 큰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엄마는 그 꿈의 크기를 감당하기엔 너무 작은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래도 기억해줘. 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결실이란다. 너의 그 빛나는 재능으로 부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렴. 사랑한다, 내 아가. 강지훈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그의 차가운 심장을 감싸고 있던 오만과 이기심의 갑옷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는 이제 넥서스의 왕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이야. 어이는 여슈우 조언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과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현실의 전쟁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다.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잠적은 박진태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강지훈이 이카루스의 공격과 자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확신했다. 사냥감을 몰았으면 이제 숨통을 끊어줘야지. 박진태는 즉시 넥서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공개 매수를 선언했다. 베리디안 다이나믹스와 그가 끌어들인 해외 투기 자본이 연합하여 현재 주가의 3%의 프리미엄을 얹어 지분을 사들이겠다는 공격적인 제안이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넥서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가 적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공포가 직원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이사회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대표인 강지훈은 연락두절 상태. 회사를 지켜야 할 사령탑이 사라진 것이다. 임원들은 우왕좌왕했고 일부는 벌써부터 베리디안 쪽에 줄을 대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안에서부터 붕괴되고 있었다. 한편 한솔은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넥서스의 주가, 그래프와 박진태의 공개 매수 선언 기사, 그리고 투자자 커뮤니티에 비관적인 글들이 가득했다. 이건 아니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고 싶었을 뿐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박진태 같은 탐욕스러운 늙은이의 먹잇감이 되게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해킹으로 박진태가 주가를 조작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자신이 낸 상처를 통해 더러운 독이 아버지의 몸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솔은 갈등에 휩싸였다. 이대로 모든 것을 외면하고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 그의 작은 머릿속에서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다. 네오의 그 빛나는 재능으로 부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렴.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며칠간의 폐관 수련을 마친 강지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함께 전에는 없던 단단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일기장을 상자 안에 소중히 다시 넣었다. 이제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는 회사를 구해야만 했다. 더 이상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이 평생 동안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의 아들 한솔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일부가 될 터전이었다.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유산이었다. 그가 막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복귀를 알리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개인 단말기에 조용한 알림이 떴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극비의 보안 채널을 통해 들어온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이카루스. 메시지는 짧았다. 첨부된 파일 하나가 전부였다. 강지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박진태 회장이 이번 공개 매수를 진행하며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주가 조작을 위해 동원된 차명계좌 내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기록 해외 자본과의 불법적인 이면 계약서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법정에 그대로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수준의 치명적인 자료였다. 아들이 그에게 무기를 보내온 것이다. 강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한솔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공동의 적 앞에서 손을 내민 것이다. 강지훈은 그 작은 손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CEO가 해커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첫 편지였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 싸움 같이 하지 않겠니?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초조하게 화면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짧은 답장이 돌아왔다. 방법은 강지훈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즉시 자신의 구상을 키보드로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노련한 경영 전략과 아들의 천재적인 기술력이 결합된 완벽한 방역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워룸은 더 이상 차가운 보안센터가 아니었다. 고통의 벽으로 가로막혔던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들의 방역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우선 강지훈은 한솔이 보내온 증거 자료를 들고 금융감독원의 오랜 지인을 비밀리에 만났다. 동시에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자신의 잠적에 대해 사과한 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회사의 비전을 제시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는 서연의 일기장에서 영감을 얻은 희귀병 아동들을 위한 AI 진단 및 치료 보조 플랫폼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회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사제 전부와 회사의 유보금을 동원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선언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비전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 흔들리던 이사들과 직원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현실 세계에서 판을 뒤집는 동안 한솔은 디지털 세계에서 그의 칼이 되어 춤을 추었다. 그는 박진태의 불법 행위 증거를 익명으로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제보했다. 동시에 베리디안 다이나믹스의 내부 시스템에 유령처럼 침투했다. 그의 목표는 파괴가 아닌 교란이었다. 박진태가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화상 컨퍼런스를 열어 넥서스 인수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중요한 순간, 그의 발표 자료 화면은 갑자기 피노키오 만화 영상으로 바뀌었다. 베리디안의 주력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 영상은 저절로 음소거가 되고 동요 작은 별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왔다. 사소하지만 박진태와 베리디안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는 정교한 공격이었다. 공개 매수 마감일이 다가왔다. 운명의 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주총회장 강지훈은 주주들 앞에 서서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혁신가의 모습이었다. 주주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과 진심 어린 호소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주주들의 휴대폰으로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렸다. 속보 베리디안 다이나믹스 박진태 회장, 대규모 주가 조작 및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총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한솔이 제보한 자료가 마침내 터진 것이다. 박진태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베리디안과 연합했던 해외 자본들은 앞다투어 공개 매수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작은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솔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은 주주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연설을 마쳤다. 위기는 끝났다. 그는 회사를 지켜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싸웠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어 거둔 승리였다. 그는 총회장을 빠져나와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았다. 그가 향하는 곳은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강북의 낡은 아파트였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 박진태 회장의 몰락과 베리디안 다이나믹스의 적대적 인수 시도 실패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대사건이 되었다. 언론은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회사를 지켜낸 강지훈을 백기사로 칭송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서연의 이름으로 시작된 사회공헌적 AI 플랫폼 프로젝트는 회사의 이미지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강지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명성과 성공의 정점에 섰다. 하지만 세상의 찬사는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강북의 낡은 아파트로 향해 있었다. 그는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그곳으로 차를 몰았다. 수많은 축하와 인터뷰 요청을 뒤로 한 채 다시 마주한 낡은 철문 앞에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느꼈다. 이전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신락 같은 희망과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이번에도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할머니는 그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날카로운 원망은 느껴지지 않았다. 왔구먼. 예, 할머님. 강지훈은 군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한솔은 방문을 살짝 연 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훔쳐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겉옷을 벗고 할머니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서연 씨에게도 할머님께도 그리고 저 아이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게 잠겨 있었다. 그 안에는 어떤 변명이나 가식도 없었다. 오직 한 남자의 뒤늦은 그러나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일어나게. 죽은 서연이가 자네의 그 모습을 본다면 마음 아파할 거야.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열린 방문 틈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아들 한솔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솔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한솔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저 제자리에 서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낯선 아버지를 쏘아볼 뿐이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안다. 아빠 노릇을 못한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아빠였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으니까. 너를 외롭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물이 고였다. 용서는 바라지 않을게. 다만 지금부터라도 그 용서를 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겠니? 한솔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강지훈의 진심을 꿰뚫어 보려는 듯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방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이전처럼 문을 쾅 닫지는 않았다. 아주 조용히 문이 닫혔다. 강지훈은 그 작은 변화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삶에는 새로운 코드가 삽입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저녁 일이 끝나면 낡은 아파트를 찾았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그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돌아가곤 했다. 할머니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닫힌 한솔의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더 2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었으니 앞으로의 모든 시간은 오롯이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작은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강지우는 할머니의 낡은 냉장고가 고장난 것을 보고 다음날 최고급 가전제품들로 집 안을 채웠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뻐하지 않았다. 이런 건 필요 없어.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두게. 그 말에 강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또다시 CEO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을. 그는 다음날 가전제품들을 모두 반품시키고 대신 낡은 냉장고를 고치기 위해 서비스 센터 기사를 불렀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앉아 수리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것이 할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다. 한솔과의 관계는 더욱 더뎠다. 아이는 여전히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강지우는 아들과 대화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평생 비즈니스와 데이터에만 몰두해온 그에게 12살 아들의 세계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어느 날 그는 거실 테이블에 놓인 한솔의 역사 숙제 프린트를 보게 되었다.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소라 숙제. 아빠가 좀 도와줄까? 그는 조심스럽게 한솔의 방문을 노크하며 말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솔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강지우는 자신만만하게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에 대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장영실 추국이 혼천해. 하지만 그의 설명은 딱딱한 교과서 같았다. 한솔은 팔짱을 낀 채 그의 말을 듣다가 이내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다. 그건 그냥 사실 나열이잖아요. 숙제는 그 기술들이 당시 백성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서술하라는 거예요. 강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결과와 효율성만을 중시해왔다. 그 안에 담긴 임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들 앞에서 얼굴을 붉혔다.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CEO가 아들의 초등학교 숙제 앞에서 완패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보았다. 한솔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아주 희미한 미소를. 그것은 조롱이 아니라 어설픈 아버지를 향한 작은 흥미의 표시였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아들과의 벽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음을 느꼈다. 강지훈의 변화는 회사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윤서연 재단을 설립하고 희귀병 아동들을 위한 의료 AI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는 더 이상 이윤만을 좇지 않았다. 그의 기술은 이제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 사람을 향하는 기술. 그것은 서연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자 이제 그의 새로운 경영 철학이 되었다. 주말 어느 날 강지훈은 한솔과 할머니를 데리고 한적한 교외로 나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크고 소박한 주택이었다. 여긴 할머니가 묻자 강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한 집입니다. 할머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작은 텃밭도 있고 저쪽에는 소리가 좋아할 만한 작업실 공간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펜트하우스로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곳은 제 욕심으로 지은 성이지 우리가 함께할 집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라면 혹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명령하거나 제안하지 않았다. 그는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집과 정원을 둘러보았다. 한솔은 처음으로 자신의 전용 공간이 될 작업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누구도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긍정에 가까웠다. 몇 주 후 그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어색했다. 넓은 집 안에서 세 사람은 종종 서툰 동선으로 부딪히곤 했다. 하지만 낡은 아파트의 무거운 공기는 더 이상 없었다.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고 정원에서는 흙냄새가 났다.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은 한솔의 작업실로 쓸 방에서 서툰 솜씨로 책상을 조립하고 있었다. 복잡한 설명서는 그에게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과도 같았다.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엉뚱한 곳에 나사를 받고 있을 때 한솔이 조용히 그의 등 뒤로 다가왔다. 아이는 말없이 그가 들고 있던 설명서를 뺏어들고 잠시 훑어보더니 그의 손에서 드라이버를 가져갔다. 그리고는 그가 잘못 조립했던 부품을 능숙하게 분해하고 올바른 위치에 다시 끼워 맞추기 시작했다. 그건 거기에 끼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이사 온 후 아들이 그에게 먼저 건넨 첫 마디였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의 작지만 능숙한 손놀림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들의 손길에 따라 엉망이던 부품들은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완벽한 책상이 되어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강지훈은 깨달았다. 가족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코드를 짜는 것과 같았다. 기존의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는 없었다. 처음부터 한 줄 한 줄 함께 써 내려가야 했다. 수많은 오류를 잡고 디버깅하고 서로의 논리를 이해하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끈기 있게. 그렇게 세상에 없던 우리만의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한솔은 책상 조립을 마치고 드라이버를 강지훈에게 돌려주었다. 아이는 여전히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아이는 피하지 않았다. 고맙다, 아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이제 막 컴파일을 시작했다. 수많은 에러와 버그가 있겠지만 그는 확신했다. 언젠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완성한 이 새로운 코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프로그램으로 실행될 것이라고.